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은 분명히 2022년에 한 건 맞지만 그 전의 상황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73% 정도로 당선이 되고 나서 포로셴코라는 전임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대외 정책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방으로 가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반대한다의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EU를 가입하거나 나토를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한 21년도 11월에 자유주의 확산, 국제 리더십 복귀 등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방을 추구하는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바이든 정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둘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령 21년 2월 2일에 친러시아 방송국 3곳을 차단하기도 하고 21년 8월 30일에 미국으로부터 6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기도 약속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으로 가려는 우크라이나를 저지해야 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영향력을 들어오려는 걸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1년 11월부터죠. 이때부터 러시아 군대가 계속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계속 군대가 배치가 되니까 이때부터 슬슬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미국 정보국, 그다음에 미국의 언론들은 곧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다만 안타깝게도 꽤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은 설마 전쟁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데에서 조금 전쟁 부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 이전의 상황에서 21년 12월 7일과 30일에 원격으로 회담을 진행해서 이거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두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2년 1월 10일, 그다음 12일, 13일에서도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내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순진하게 믿었죠. 설마 전쟁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푸틴이 독일 슐츠 총리와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는 정확하게 틀리게 됐고, 22년 2월 19일과 20일 사이에 107건 이상의 포격 사건이 있었고 59,30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지금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바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주민이지만 러시아에 더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되게 어려운 게,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고 서부 지역은 유럽 지향점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부 지역은 조금 비교적 서부 지역에 비해서 빨리 러시아에 편입이 됐고, 서부 지역은 그것보다 좀 늦게 편입이 된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동부 지역은 종교도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서부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고, 언어도 동부 지역은 러시아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은 이제 동부 지역에서 많이 뽑고, 이제 반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은 서부 지역에서 뽑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독립을 하거나 이제 러시아에 편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이죠. 이때 나토의 군사 확장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사 거점을 형성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을 명령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푸틴 입장에서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죠. 동부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 혹은 러시아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 그들을 해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침략이죠.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크게 2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22년 2월에는 전방위로 공격을 하는데,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벨라루스 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크림 지역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사실 이때 전쟁이 날 때만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며칠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지아 전쟁도 거의 5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당시 이제 전쟁이 시작됐을
있을 때 러시아 생각으로는 그랬겠죠. 아마 내가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가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고 나와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된다. 러시아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서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방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때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도 내린 거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 자체가 굉장히 오판을 한 거죠. 이렇게 막히고 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곳에 더 우리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동부 지역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러시아가 꽤 영토를 많이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선동격서 전략에 가까운데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도 대반격을 해버리거든요. 대반격을 하면서 하르키우 지역의 3분의 1을 수복을 하고 특히 이제 3월에 키우 방어 이후 중요한 승리로 평가받는 이지움을 탈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도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크게 살펴보면 22년에는 러시아가 대공세를 실행했지만 실패를 하고 나서 동부 지역에 집중을 한 거였고 24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반대로 대공세를 합니다. 이것도 러시아군이 또 막아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년 이후부터는 전선이 굉장히 교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좀 큰 일들을 보면은 8월 12일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라는 러시아의 본토에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꽤 많은 영토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쿠르스크를 가져가게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거죠.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이쪽을 빠르게 수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북한군까지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2025년 2월 12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고 나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 종전을 협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2월 2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고위급 협상팀 구성이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꽤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의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러시아는 특히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약 14만 명에서 21만 명까지 러시아군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4만 3천 명으로 발표하긴 했는데 아마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군인들의 사망 숫자이고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냐이고 그리고 이게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이 생겼다고 하는데 약 630만 명의 난민이 타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얼마만큼 사망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6천 명입니다. 6천 명.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성을 보면은 군대가 파견돼서 전쟁도 하지만 일단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런 용병들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수감자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보고 싸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병대들 아까 말한 루간스크와 도네츠에는 민병대도 한 2만 명에 3만 명 죽었다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건 다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17만 명 중에서 러시아 군은 사망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 군이 소수가 죽었다라는 거지 절대로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화법입니다 이게. 러시아 군이 우린 죽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러시아 군은 정말 안 죽었고 범죄자들이나 이런 민병대라든가 뭐 친위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죽은 거죠. 계약 용병들 같은 경우가. 그러나 분명한 거는 꽤 많은 사망자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개념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제적 방어 조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가 피해자이고 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나토이고 두 번째가 색깔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확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제일로 싫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나토라는 곳에 가입하면은 서방의 안보체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주변국으로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고 그 민주주의가 러시아까지 올 경우가 본인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이 나토에 의한 고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항상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적어도 옛 소련 공간에서는 이곳은 러시아가 확실히 차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국에 나토가 가입이 되고 혹은 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러시아가 군사 행동이 어려워지고 고립하는 형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만약에 서방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서방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낸 서방의 수작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빅토르 유셴코라는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 사람 때부터 반러시아적이고 친서방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 같은 수단은 아니고 에너지 공급을 비싸게 팝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호국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정상화를 하고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친서방 정권인 빅토르 유셴코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무기화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집권했을 텐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서방보다는 친러시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과 굉장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유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무기화했다면 에너지를 조금 싸게 다시 한번 공급하고, 그다음 150억 달러 수준의 국부 펀드를 제공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문제가 많아요.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부정축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나온 사람이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도 굉장히 반러시아 성향이고 친서방 성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크라이나를 조금 어떻게 우리가 더 강경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4년도에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를 보면은 이 14년 크림반도 병합부터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흑해 지역에 있는 하나의 반도인데, 이 크림이라고도 하고 크름이라고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끄름반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끄름반도 같은 경우에는 1783년 러시아 제국으로 병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제정 러시아 산하에 있고 소련에 있다가 1954년에 후르시초프, 이때 이제 이것을 우호적인 입장으로 양도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사실 소련은 하나의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양도한다는 게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계속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림반도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동 함대 이외에도 이 끄름 지역에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이 흑해 함대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게 흑해가 내해로 보이지만 외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의 평생 꿈인 부동항을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부터 서방이 불을 지피고 지원을 해서 이 야누코비치라는 친러시아 정부를 축출한 것이다 라는 비판 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적어도 이 크림반도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크림반도는 사실 여기도 투표를 합니다. 물론 군사를 넣기도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공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에 러시아계가 60% 이상이 살고 우크라이나가 24%, 그다음 크림 타타르계가 12%를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투표 결과 96.77%에 달하는 엄청난 압도적인 숫자로 러시아 귀속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긴 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